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 민심을 살피고 온 여야 정치권, 정치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호된 질책을 들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치 정국 누구 탓이냐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이제 정기국회가 곧 본격 가동될 텐데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지, 또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은 전국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야의 지도부 한 분씩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유기준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최고위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의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기준 최고위원 지역구가 부산 서구,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 노원을 네. 부산에 갔다 오셨죠? 그럼요. 며칠 계셨어요? 추석 전까지 한 5일 정도 있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셨겠네요. 예, 아주 지역구에 계신 많은 분들, 주로 재래시장의 상인 중심으로 또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많이 만나셨어요? 네, 좀 뭐 상가 한 바퀴를 쭉 돌았으니까요. 예. 저희 동네는 재래시장이 없고, 큰 마트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민심을. 유기준 최고위원부터. 네, 워낙 다양한 주제를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정치권이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특히 국회가 정상화돼서 지금 정기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거 왜 못하고 있는지 예. 빨리 여야 간에 정기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살피는 행보를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위에 정치적인 것으로서는 우리 이석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좀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추석 연휴 직전에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시지 않던가요? 어떻든?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씀을 안 하십니다만은 좀 더 여야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같이 의논이 되고, 특히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부산이라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글쎄 전국적으로도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식 네. 의원은 어떤 민심을 읽으셨습니까? 저희 이제 서울 노원을구는 중산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는데 쭉 만나 뵈니까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듯이 여론이 아주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권 지지 성향의 분들은 이제 만나면 국회 좀 빨리 시작해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예. 야권 지지, 저희들 지지하는 분들 물론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삼자회담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대통령이 이렇게 불렀으면 뭔가 야당 얘기를 한두 가지를 들어줬어야지. 어떻게 한 가지도 안 들어주냐. 너무너무 불통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건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예. 상가를 많이 다녔는데 상가 상인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상가에 들어가면 정치 좀 잘하셔, 이렇게 야단치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제 손을 잡고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기 힘들다. 예.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태여서 여야가 이렇게 부닥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잘 해법이 안 찾아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빨리 이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민생 살리는 정치 해달라는 목소리는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당 편, 야당 편이 조금 다른 거죠. 자,
두 분께서도. 아마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3자 회담에 기대했다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모든 그 여야가 서로 책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추석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느 한쪽만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양쪽 다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왜 양보 못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요구를 해야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그 비판도 많고요. 결국은 이번 추석 정국은 그냥 국민들이 여야 모두에게 실망한 그래서 비난하는 그러면서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그 서민들은 어려운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딴 짓만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유 박사도. 제 주변에서는 민주당 이제 김한길 대표가 좀 측은해 보이더라. 뭐 그런 측은해 얘기를 보이다.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몇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3자 회담 그 광경 이제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나온 얘기들일 텐데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이제 그 연세에 계속해서 이제 노숙투쟁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3자 회담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뭐 단 하나의 요구도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너무 좀 이렇게 모질게 좀 제1야당 대표를 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가까우냐에 따라서 뭐 그 의견 접하는 건 이제 뭐 다르겠습니다만 좀 더 그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3자 회담 거친 이후에 그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뭐 상당히 좀 이제 떨어진 거로 하락한 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떤 회담이나 전국을 푸는 노력이 결렬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양비론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역시 대통령이라는 그 최종적인 국정에 전국의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이 그 열쇠를 좀 가진 입장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막았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분위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또 더 많았던 것 같고 즉 국회는 빨리 가동하는 게 좋다. 그런 여론이 더 많았던 것은 읽고 계시죠, 민주당에서? 네, 그거 뭐 충분히 읽고 있고요. 국회를 포기하고 장애투쟁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장애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 여론이 많죠. 그런데 그 장애투쟁에서도 국회를 포기하는 장애투쟁 이건 반대가 많고요. 양자를 잘 병행투쟁하는 거는 뭐 그래도 여론이 괜찮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국회를 열어라가 그 국민들의 방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는 이제 현역 의원 전원 가서 뭐 밤새서 이제 해라 이런 사실은 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제가 그 상가 다니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 글썽거리던 문 닫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민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생 말로만 했지 정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세법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민생을 민주당이 꼭 좀 잘 국회에서 챙겨달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국정원 개혁 등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견,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견이 맞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요 산부터 넘어야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이게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기준 측은? 예, 지금 이제 9월이 되면 원래 정기국회를 열어서 물론 9월 정기국회 전에 이제 예산을 결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기국회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예산도 심사를 하고 또 대정부 질의도 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1년의 정기국회 스케줄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오랜만에 이제 정말 장애투쟁을 좀 좁고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장애투쟁 또 한쪽은 원내투쟁을 하면서도 국회 일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 발은 지정탕에 담그고 또 한 발은 도로에 있는데 어떻게 몸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회 복귀를 저희 환영합니다만은 그래도 온몸이 다 국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정기국회 일정이 다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소화하려면은 벌써 정기국회 일정이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긴급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미 밀렸던 정기국회 일정 언제 소화를 할 것이며 더 늦춰진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기국회 일정부터 소화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현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야가 의논을 해서 하는 게 맞는 자, 게 순서지. 네. 지금 뭔가 법말이 좀 잘못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없었다면 그 얘기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어제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됐던 두 분, 안기부 국정원 제3차장 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새롭게 다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잖아요. 예. 그런 명백한 사안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최동욱 검찰총장 이런 미묘한 시기에 아주 예민한 분을 아주 예민한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찍어내기다. 최동욱 총장을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안 질의를 하고 국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바깥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현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안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자고 하는데 국회로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하는 여당이 국회에서 질의하자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또 너무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상가를 다니면서 상인들께서 우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생을 돌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최동욱 총장 사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과연 그보다 앞서는 일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기소된 사건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명령을 법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전에 기소유예된 것. 기소유예란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있지만은 기소할 만한 가치가 좀 적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인데 그럼 그거 다시 기소해서 그것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정보도까지 청구를 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데 국회에서 그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어가지고 정기국회 모처럼 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꺼트린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누가 의견 좀 받겠습니까? 네, 저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다소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거를 성역 없이 거침없이 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국정조사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미흡하게 끝난 면이 상당히 있었고 또 그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 또 진전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최근에 아주 급부상한 이제 전국의 이제 최대 이슈가 이제 됐었고요. 예.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거 제대로 아직까지 다루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국회라는 장에서 그 문제를 정말 정말 뜨겁게 좀 제대로 좀 짚어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빨리 국회로 들어와라 이런 예. 요구를 강하게 한 마당에 그러면은 국회로 들어온 상태에서 모든 거를 다 논의할 수 있게 허심탄회하게 좀 그런 장을 더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치 이제 최동욱 총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안 하게 되면은 국회가 그 문제를 못 다루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면 된다? 법사위가 있으니까 그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현안 질의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홍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죠. 그거야말로 좀.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산은 이미 8월 국회에서 끝냈어야 할 걸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100일이지 않습니까? 12월 2일까지인가요? 근데
벌써 9월 오늘 5일인가 6일인가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하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국정감사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정부 질의도 지금 의원들께서 한번 좀 하셔야 뭐 지역구도 좀 챙길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남은 걸로 볼 때에는 사실은 이 현안 질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벅찬 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법부의 판단에 지금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예. 입법부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동욱 총장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걸 정치 쟁점화가 이미 돼 있는 거지만 가급적이면은 정치 문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정치 쟁점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르긴 개인 하지만 문제냐, 예, 아니냐는 아니 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개인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적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더군다나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이렇게 이걸 요구하고 있고 네. 이걸 해야만 이걸 정기국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차라리 언론 들어줘서 언론 전환 질의하고 언론 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예. 그것이 여당이 지금 빨리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민생에 대한 진짜 그 민생 문제를 빨리 다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유 의원 편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아니 막판에 뭐 살짝 척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해결책은 이게 이렇다. 이제 이게 국회에서 재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룰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동욱 총장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부닥쳐가지고 두 분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서 선거법을 기소하는데 부닥쳤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으로 보면 굉장히 찍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죠. 그리고 예.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예민한 사안을 진상 규명해 가는데 그 진상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검찰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밝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단 말이죠. 이게 예민한 방법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이 문제뿐 아니라 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학적부나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개인 자료들이 유출된 것이 그건 재판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져 그래서 물어야 된다. 그런 문제들에 예.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이런 사찰, 지금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는 국회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따지고 잠깐만요. 이건 오래 걸릴 필요가 그 없습니다. 국회에서 따지는데 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거는 뭐 방법을 여러 가지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국회를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도 국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못 들어줍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또 그 부분을 좀 들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야 간에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문제이고 더욱이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론이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일부러 가져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오랫동안 장애투쟁을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들어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을 또 일부 또 하겠다고 병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MBC 여론조사입니다. 그 장애투쟁을 중단해야 된다 66.7이고 그다음 지속해야 된다가 23.0으로서 거의 3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이지 그 외 다른 목소리는 있다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를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걸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
국민 여론이 공감하지 않는다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동훈 검찰총장 사건 문제에 대해서도 이 검찰 흔들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최동훈 총장과 이 감찰에 대해서도 이 감찰이 응해야 된다는 게 67.6이고 응할 필요가 없다가 25로서 이것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국회 일정을 짜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런 계속해서 예, 마무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촛불의 추억을 가지고 이 가을에도 계속 그걸 이어나가면서 민생을 불통하는 그런 당으로서 이득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여론 내에서 어떻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이제 소개하신 결과하고 또 다른 조사들도 상당히 또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9월 21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거는 뭐 다른 방송이라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들 보면은 예컨대 그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 이제 청와대가 뭐 개입을 한 거로 본다는 응답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로 나타난 뭐 조사 결과도 있고요. 말씀하시죠. 조사가 발표된 언론사만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한겨레로 한겨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뭐 소개하신 것과 이제 다른 뭐 그런 이제 결과들도 뭐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개인적인 그 문제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그 혼의 아들인지 여부를 가리는 그 문제는 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총장 개인이 지금 정정보도 그 이제 소송을 해서 예. 그건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저는 정치적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찰설 그리고 이제 배우설 이것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그 정치적인 의혹 사건으로 지금 이제 부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 사건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된다. 맞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룰 수 있어요. 다루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최 총장 자신이 정치 문제로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뭐 이 검찰 흔들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 문제화 시킨 것도 최 총장 본인이고 그 이후에 커진 것도 여야가 여기 개입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긴급 현안 질의에서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여야가 일정조차 못 잡고 지금 계속 또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송세월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결산도 못 했는데 지금 며칠 동안 또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실갱이를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치화시킨 게 이제 최 총장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를 정치화시킨 거는 바로 그 권한 유착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어떤 보도가 나가게 된 일련의 과정. 권한 유착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최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최 총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정치화함으로써 당하게 된 이런 이제 위치다.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제가 여기 반론이니까 아니 권한 유착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첫째 우리가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 도대체 조선일보가 어디서 이 증거를 자료를 수집을 획득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유 박사 말씀처럼 권한 유착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누구라도 검찰총장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등록해 놨다고 한다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가 내 아이라고 나왔는데 전혀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당연히 그렇게 등재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 총장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건 검찰 흔들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면 검찰의 중립성, 도덕성 문제, 고위공직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라고 만든 것이 바로 최 총장 자신이에요. 그 얘기는 그 첫날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언론사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적부나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거를 알려면 뭔가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흔들기라고 본 거고 권한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든 건 뭐냐면
이런 이 신문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것도 중요한 그 사유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이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검찰에 있는 감찰 쪽에 있는 분이나 법무부에 있는 감찰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그냥 발표해 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걸 예. 숨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 걸로 보면 지난번에 이만희 장관, 지난 정권에서 이만희 장관은 그 혼의 아들, 혼의 자식이 있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도 패소함으로 해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장관 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단지 언론의 보도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재판을 잠깐만요.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유기준 대해서 최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한 않죠. 말씀만 하고 저- 좀 정리해 봅시다. 예. 근데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단순히 자연인이 어떤 직위를 수행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검찰이 추상같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 수사를 잘해야 되고 또 많은 검찰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뭐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그런 자리인데 본인의 그 어떤 일이 시시비비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떤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 그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가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않죠. 잠깐만요. 예. 이거는 잠깐만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토론 도중에 이런 문제로 지금 이 정기국회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아까 등장했습니다만 오늘 100분 토론 시간도 또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논의해야 할 주제는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건 정치 쟁점의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마땅히 다뤄야 한다. 그 방식은 긴급 현안 질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만약 다루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루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할 일이 더 많으니 더 속도를 내자. 아직 이것 때문에 한 곱이 산을 못 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왕 내친 김에 산 하나 더 제가 내놓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도 역시 이거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나오고 나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라는 입장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고 위원장은 야당이 만든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또 맞서서 이것 역시 의사일정 합의의 난항의 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역시 최고위원.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현재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 일부는 좀 더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정치 개입을 하고 대선 기간이 되면은 특정 주자에 줄을 서서 거기에다가 온갖 정보를 다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제도를 보면은 그런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는 다 정비가 돼 있는데 그 관행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리를 끊는 그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은 박근혜 정권 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예. 일이고 또 지금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맞는 처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처방이 본인이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셀프 개혁이라고 비난합니다만은 본인이 가져온 그 처방전이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그 손을 들어주면 될 일이고 정보위원회 틀렸다고 차원에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정부에 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 지금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로서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 정보위원회를 만들었냐 하면은 국정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취급하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국가의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이 거기 들어가 예.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그 회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인데 만일에 이것을 일반적인 그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만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그동안 했던 일이
그게 뭐 잘됐든 잘못됐든 일이 그게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런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기밀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말 바라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고 예.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정치 부분에 국내 파트 부분을 지금 없애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파트가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 파트라든지 대북 파트까지 같이 연관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국내 파트만 없애버리면 이게 전체가 다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업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들 많이 얻어가면서 그 국가정보원이 현재 존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국내 파트를 더구나 없앤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빈대잡자고 초가상관 같은 격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 개혁을 주도를 하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개혁안을 먼저 내겠다고 했고 주도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모순입니다. 저는 지금 뭐 이제 국정원이 내놓은 셀프 개혁안을 놓고서 이거를 택할 거냐 말 거냐를 국회가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여야가 같이 이거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마련한 개혁안 내놓고 민주당도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오늘 그 개혁안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것도 내놓고 새누리당 안 것도 내놓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보위원회 가지고는 대단히 좀 부족하다. 이거는 국회 차원의 어떤 특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이 보안의 그 문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사실 국정원 그 개혁안 그거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저는 보안이 따르는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개해서 논의해도 무방한 문제고 다만 뭐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정원의 어떤 보고나 어떤 그 업무 현황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문제고 그것 때문에 정보위원회냐 특위냐 이거가 뭐 결정이 나서는 좀 안 된다고 만약에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아예 우리가 정보위원회도 처음부터 공개를 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일의 대부분은 그 어느 나라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그것을 그 국민들에게 또 외부 세계에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건 주정이 좀 바뀌었다는 그거는 그런 내용에 제가 따라서 드리고 다른 있습니다. 거고요. 네. 국정원에서 하는 모든 일이 공개되어서 안 된다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아니 제가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지 지난번에 않았습니다. 대선 예. 과정에 댓글을 달고 개입하고 이런 건 공개돼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뭘 한 분이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불거질 때 NLL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등등의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불법적이란 말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자신 있게 불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요. 그거는 비밀로 유지돼야 될 것을 본인이 만든 문서도 아닌데 그거는 정상 간에 만들어진 그 문서인 것을 국정원에서 만든 문서라고 해서 그 국정원에서 그냥 등급을 그에 낮춰버렸잖아요. 대해서 그거는 민주당은 왜 그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불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데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지 해임하라는 안 거예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그렇기 때문에 해임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예. 분을 국정원의 사기를 위해서 공개했다는 거. 이거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외국 신문에서조차 정보를 공개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을 국정원장에다 두고 국정원 개혁을 하고 그런 분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이 개혁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다. 수 없다. 예, 우리 홍 그렇기 교수 때문에 그건 말씀. 국회에서 다루고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까? 예. 차례 한번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까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얻을 수 없는 획득할 수 없는 자료라고 그랬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은 그 획득할 수 없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그 민주당에 계신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렇게 획득하십니까? 이게 권한유착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가져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들보다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사고 조사해서 이거 불법적인 거다라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러나 국정원 얘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이게 불법적이고 취득할 수 없는 걸 취득했으니까 정부에서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권한유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권한유착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 권한유착이 아니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유착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획득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증거를 대고 있는 아니죠. 거예요. 논리를 보실 때 자, A가 신문사가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나머지는 증거를 마구 대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게 모르잖아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증거가 아닌 이유를 자, 발표해 그것이 보세요. 불법이냐 아니냐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얘기가 좀 그걸 가지고 뒤로 돌아갔으니까요. 제가 국정원 얘기를 좀 국정원 봐볼게요. 얘기 말씀드릴게요. 국정원 개혁을 저는 국회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가 국정원 개혁한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어디 다른 데서도 표현했습니다만 소가 웃을 일이다. 왜? 국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사실상 북한 종북 세력이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지금 이석기 사태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직접 뽑아놓은 데니까 따라서 국정원 못 믿는다며요? 할 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을 양보해서요. 양보해서요. 교수는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도 그동안에 국회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 국회에서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정보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디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의사 일정을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놓고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데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 일정은 의사 일정대로 하고 의사일정을 시작하고 나서 이것을 정보위원회에서 할 거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말하자면 답을 다 내놓고 합의를 다 한 상태가 아니면 국회를 진행시키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전제 얘기죠. 조건 맞습니까? 우원식 최고위원? 국정원 개혁 특위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의사 일정 지금 논의하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이런 중이다. 것들을 여야 대표 간에 국회를 개원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하자. 예, 예.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정을 잘 모르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동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참으로 몹시 옳지 않은 얘기는 국회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했는데 국회를 어떻게 믿냐. 이 얘기는요. 아니,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제 얘기를 말씀이라고 들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중에 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는 거거든요. 국민이 뽑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책임지고 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일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 중에 일부 한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 전체로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저는 교수님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왜곡되고 국회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국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저는 아니, 어떻게 기본적으로 국회를 어찌 잠깐만요.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런 대한민국의 얘기를 국회가 자, 국회 의원들이 그건 국정원을 개혁할 만한 그런 준비 자세가 돼 있느냐 이 말씀. 충분히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저는 조금만요. 예. 홍 교수님하고 최 의원께는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분이 한 말씀씩 하시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국정원을 개혁할 논의를 할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이해를 이제 못 하겠는데요. 특히 저는 아까 그 홍 교수님 발언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종북 세력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국회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정원 개혁 논의를 어떻게 하게 맡겨두느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이 선출한 지금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제 종북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서 종북 세력이 그러면은 있었잖아요. 이 국정원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 문제 예산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다 국회의원들 사퇴를 해야죠. 대한민국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사퇴를 제가 해야죠.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거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일단은 반론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국회의원 이전에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 저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홍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일단 반성하는 자세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그 제가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열렸는데 학교에 가려고 이제 방학이 끝나서 이제 그 학교 가라고 지금 그 방학이 끝나서 다시 개학을 했는데 예. 왜 학교 가는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달아가면서 그 학교를 못 가겠다. 학교를 가더라도 좀 늦게 가겠다. 선생님 강의 중에 이것만 듣겠다. 선생님 강의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셔야 내가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9월 처음에 국회가 열리도록 딱 정해져 있으면 그에 맞춰서 국회에 열려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대로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반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인 것 같은데요. 네. 국회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원칙입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대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 일정이라는 건 날짜만 합의하는 게 아니고 정기국회 개최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여야가 정기국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제 얘기 하신다는 거 들어보시라니까. 아니겠습니까? 열었단 말이에요. 이미 열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열자고 합의해서 여는 게 아니고 날짜를 이미 박아놔서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열려 있으면 의사 일정을 어떻게 정할 건지, 긴급 현안 질의를 언제 할 건지, 아니면 할지 말지, 그리고 대정부질은 언제 할지, 그건 며칠간 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야 간 합의가 원칙이에요. 지금 그 아니, 야당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에서는 겁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야당에서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하자고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관례도 있고 법에도 정해져 아니, 관례가 있는데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정기국회 일정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안 그 부분을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누가 공감을 합니까? 현안 말씀해 질의를 보세요. 합의하는 게 의사일정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 두 분, 너무 국회는 그런 여야 무기로 간에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여야 하는 거 간에 아닙니까? 합의를 해서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뭐 전병환 대표가 지금 잠깐만요. 야당에서 하는 걸 야당의 아무것도 안 도움이 받아들였어요. 없으면은 제가 아무것도 조금- 못 한다고 제가 하는 거를 조금 놔두니까 그 새누리당이 뼈저리게 두 느끼게 분이 다 그렇게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발언하셔서 의원님 잠깐만요. 예. 두 분이 다 동시에 발언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저까지 끼어들면요 더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원내대표단들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거기서 어떤 절충이 이루어질지, 뭐 긴급 현안 질의는 하되, 뭐 국정원 얘기는 다음에 하자든지, 국정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되, 뭐 현안 질의는 상임위에서 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게 된다면 아마 초반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을 여기서 또 던지겠습니다.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고 이건 동시에 세법 개정 논란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 공약을 충족시킬 것이냐, 그걸 수정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두 가지의 주제가 말이죠. 이 대목에 대한 양당의 기본 입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네.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기초 노령연금도 있고 기초연금. 예.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이라든지 무상 보유 뭐 이런 문제들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한 걸 정말 다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지금 소요되는 게 지금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를 한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은 좀 안 들고 왔습니다만은 그 증세를 해서 복지를 늘릴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증세는 하지 말고 복지는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1년에 늘어나는 세입을 가지고 그 복지 부분에다가 예산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금도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결국은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서 나중에 국가의 빚으로 해서 우리 현 세대는 못 갚지만 나중에 후손이 갚아야 되는 그런 빚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받는 그 복지의 규모가 자신들이 내는 세금보다
예를 들어 좀 많다. 예. 또 그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이제는 조금 더 내도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한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런 증세 부분도 좀 의논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현재의 우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그 복지 공약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이제는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원식 생각합니다. 최고요. 예.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민주당에서 그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갑을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을을 지키자 그래서 을을 지키는 길로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한 4달 동안 현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예, 예. 남양유업을 비롯해서 뭐 매일유업 그다음에 마필관리사업, 백화점, 그 대형마트, CU 뭐 이런 많은 LGU 플러스 KT 이런 데 다녔는데 그 계약부터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노예 계약 정도. 사람들이 그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찍히면 예. 쫓겨나잖아요. 이게 좀 복지 얘기로 좀 모아주세요. 예. 말도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경제 민주화 특히 복지 공약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보면 말이에요. 경제 민주화도 그 아주 바닥은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대통령이나 현호석 경제부총리나 조원동 경제수석이나 경제 민주화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경제 민주화 얘기는 좀 이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복지 공약하고 그 세법 문제로죠. 예. 최근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후퇴하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이거 아주 정말 약속했던 걸 후퇴했는데 세금 때문에 이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법인세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감세했던 걸 철회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2010년에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7%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 42.6%고요. 월마트가 32.8%고 도요다는 36.4%예요. 전 세계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부자들 법인세를 올리고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해줬던 거를 회복시키면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하면 5년 동안 63조 8천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세법 내놓은 게 뭐냐면 한번 내놨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아주 정말 아주 어려운 사람들까지 돈을 내라고 해서 그러고서 고친 게 세부담 증가 기준이 5,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205만 명이거든요. 이렇게 해봐야 늘어나는 재원이 2조 500억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부자들한테 그 감세해줬던 거를 받으면 되는 일을 서민들한테 걷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세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화장실 갈 때와 나와서 다른 그런 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법인세를 올려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난번에 깎아줬던 법인세를 부자 감세 회복하자는 추세가 법인세를 올리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은 물론 그 잘 버는 대기업은 법인세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그 버는 돈 중에서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도 많고 아주 어려운 거의 뭐 적자를 면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세금까지 내게 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뺍시다. 어떻게 뺍니까? 어려운 똑같이 아니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간을 도서하면 되는 잘 생각을 일이고요. 하셔서 대기업에만 법인세를 올릴 수 예, 있다. 그게 아니 어느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일부만 골라서 한다는 것도 아니, 구간이 있잖아요. 우리 소득세도 그것도 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득세도 면세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누가 보면은 그게 맞는 해결 방법과 같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일자리가 뺏기는 그런 다른 두 사태도 분도 있을 수 좀 얘기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그 여야에서 하고 있는 복지 논쟁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한 6조 얼마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6조 5천억 정도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2020년 되면 우리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무슨 수를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세대는 계속 줄어갑니다. 5년만 살고 말 겁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지금 이 복지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 복지 논쟁을 하는 것은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구 유럽의 이런 복지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수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 나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국방비를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몽땅 다 노후 준비 안 하고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면 우리처럼 그렇게 공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아까 결과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부담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게 70%가 넘습니다. 증세 반대해요. 그런데 혜택은 우리가 받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1년 근무하고 나면 1년 이상 재직을 하면요, 해고가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근무하거나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서 해고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고로 처리해 달라니까 처리해 주면 그걸 가지고 실업급여 받아서 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 이래요. 이런 문화 속에서 예. 지금 복지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4대 중증 질환 이거 다 보장해 주겠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홍 교수님 어렵습니다. 생각은 잠깐만요. 어려운 노인분들 저소득층 굉장히 많죠. 정말 능력만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올해 혹은 박근혜 정부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홍 겁니다. 교수님 생각은 네. 기존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복지 공약이 과도하다? 아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걸 우리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 지금 잠깐만 유 박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복지공약 구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적인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여야를 예. 떠나가지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여야가 이걸 맞대고서 고민을 해가지고 뭐 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증세는 정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지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부가 가장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일단 이제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바로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그 공약 믿고서 투표장으로 갔었던 노인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실망시킬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정치인의 어떤 이 공약이 그렇게 이제 포토수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좀 우회해 가려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좀 유감 표명 정도로 하고 임기 내에 계속 노력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할 거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털어놓고서 솔직하게 나서는 게 낫겠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 이게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야당이 협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 꼬인 정국을 좀 풀어갈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 이거를 발휘를 해가지고 여야 관계를 좀 회복을 시킬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복지 공약, 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게 가능한데 예. 지금 같아서는 야당이 뭐 얘기하면은 다 이론자에 그냥 잘라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 여야 협력, 같이 이 문제 고민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양당에 한 가지씩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 나온 공약을 내걸고 그걸 믿고 표를 던진 분들 앞에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 한 말씀 주시고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공약한 거는 100%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뭐 일부는 정말 우리가 과도했던 공약이 있다면 조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한 말씀씩만 좀 답변 주시죠. 예, 뭐 좀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그 공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때문에 그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사퇴 그 파동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이제 국가 재원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26일쯤이면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 비단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야당도 비슷한 공약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 책임이 뭐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3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또 이게 현재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펑 써버린다든지 예.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막 빚을 내고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후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렇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해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뭐 유감이냐 사과냐 이런 게 또 사실 또 이제 그 민감하거든요. 부분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또 따지기 시작하면 좀 일이 한없이 벌어질 텐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은 연간 13조 가량을 지금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이 한 340조인데 그거에다가 4대 중증 질환이라든지 무상 보육까지 또 뭐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것을 안 지키겠다고 하시진 않을 테고 이 국가 전체의 공약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의 되는 부분을 먼저 지키고 뒷부분은 우리 국가의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시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 예상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제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재조정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보고 있는 서민들의 상태가 어떤데 저는 지금 이대로 하면 재원이 부족하죠. 그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지키겠다. 한 번 약속은 난 꼭 지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꼭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는 거거든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도 그래서 공약 가지고 이 시민단체들이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공약도 내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이렇게 쓰러뜨리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는가. 공약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서민들의 상태가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MB 정부 때 깎아준 부자들에 대한 세금 그거를 우선 받고 그 말씀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국민이 내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용의가 있다. 그러면 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 설득해 가는데 야당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 세금 안 걷으면서 법인세도 올리지 않고 감세했던 거 처리하지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서민들 계속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막연한 서민들 말씀을 상태가 하셔서 어떻게 되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근거가 없이 어느 법인세를 근거를 다 어떻게 대고 하고 소득세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막연하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씀하시고요. 다 얘기한 건데 자, 뭘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는 지켜야죠. 그건 뭐 이 공약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한 건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항상 그 상황도 변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 합의의 하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세금 더 걷어 부자 증세해가지고 해보다가 안 될 때 고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복지는 한 번 주어지면 권리가 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복지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줄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봐가지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민주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근데 완전히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이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남미 모든 국가가 이 복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뭐 주저앉느냐 하는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런 때에 이 복지 공약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의하는 뭐 조금 뭐 6조 몇천억 걷어서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논의 가지고서는 이것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복지를 한 나라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가 참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죠. 미리 복지한 나라. 그러니까 그 참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 복지를 그저 어려운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우리 사회 지금 골목 상권 다 쓰러져 있고
정말 서민들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주머니에 돈들이 없어서 그래요. 550만 비정규직에 임시일용직까지 하면 900만입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600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머니가 다 텅텅 비고 도산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골목 상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주머니에 돈 조금이라도 있어야 동네 식당 가서 밥이라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야 내수가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수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몰라서 내수가 제가 기반이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복지가 중요한 네. 겁니다. 아, 물론 그거 의원님 알죠. 자, 네. 됐습니다. 잘 능력에 모르시는 만든 거예요. 능력에 잘 만든 모르시는 목사. 거예요. 갑자기 저 복지에 대한 원론적 토론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토론을 좀 거쳐서 공약화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손앞에 놓여져 있고 그 공약화된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좀 구체적 논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배경에 자리를 합니다. 앞서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나 국정원 개혁 문제와 조금 달리 이 문제는 아까 유창선 박사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 국가적 과제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국회가 바로 이런 일 정말 하는 곳이죠.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다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논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바라건대 어쨌든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 가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 많이 시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 오늘 제가 던진 몇 가지 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관철하고자 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민주당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요거 잊지 마라 한 말씀씩 좀 주시고 제가 패널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예, 일단 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여야가 공이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되고 예. 거기에 맞는 법안을 여야가 같이 의논해서 좀 통과시켜줘야 될 게 아마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또 별도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일자리 부분이 이전보다는 많이 창출되지 않고 또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것을 저는 모처럼 이제 민주당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의원. 민주주의와 민생입니다. 이 두 개는 한 덩어리이기도 한데 우선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토목 사업이나 강바닥 파는 사업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학교 비정규직 이렇게 공공 서비스 일자리 OECD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0만 개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보건,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짜는 게 가장 민생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을지로위원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가 쓰러지면 결국 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민주주의가 꽃피는 공간인데 그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 표여서 자기 의사를 투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럼 민심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민생이 또 어려워지는 거여서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과 민생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정기국회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간단하게 예. 그냥 전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제출된 법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지금 오늘 이런 얘기한 문제들이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왕왕 계속됩니다. 그래서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합의를 잘 만드셔서 꼭 좀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 논쟁을 할 때 복지 논쟁의 기본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먹튀다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박사님. 저는 정부하고 여당이 이 경제 민주화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들 뭐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후퇴를 했는데, 대선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정말 아주 극도로 혼란스럽거든요. 경제민주화 얘기하던 그 새누리당에서 그랬던 뭐 김정일 위원장 같은 분 대선 다음 날부터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는데, 예. 저는 이게 아까 그 복지 공약 후퇴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국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하고 민생 자꾸 이제 분리해서 얘기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풀려야 그래야 민생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먼저 좀 정치부터 푸는 노력, 이걸 통해서 민생도 같이 풀려나가는 이게 좀 현실적인 진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민 패널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번번이 말씀드린다만 이 자리에는 이 중립지대 시민 패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의사일정 협의 관련해서 앞에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좀 있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경제정책, 그리고 세법 개정, 복지공약, 그리고 또 그 밖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덩어리 좀 나누어서 당장 여야가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새롭게 좀 낼 수 있는 절충안이나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누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건네주시고. 중립지대 시민 패널 조영수입니다. 먼저 국민들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정말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전체 법안 중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한 5천여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법안이 2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 200여 개를 여야가 다 대립되는 그런 법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바로 합의하에 처리될 그런 문제 법안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법안들을 먼저 좀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깊게 나누어야 될 것들은 더 깊게 좀 상의라든지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 달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나올 얘기를 먼저 주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접수를 해두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예. 중립지대 시민토론 임화양입니다. 아까 우원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원식 의원. 네.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정책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난초에 부딪혔을 때는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포기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온다는 거에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 감세를 증세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라는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평등한 기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는 부분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금전적인 부분이 난초가 있다고 한다면 예. 차라리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 기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고루 국민들이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꼭 재정적으로 얼마를 드립니다라는 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요구하는 전반부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후반부에 나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전반부 얘기 하실 분? 예, 마이크 좀 건네받아 주세요. 네, 중립지대 시민논객 박종윤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두 가지, 즉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싸울 때 한 가지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곤 하거든요. 예. 둘 중 여야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먼저 처리해야 될 것 하나를 결정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시고 밀려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분도 바로. 예. 네, 중립지대 시민토론단 나은섭입니다. 일단 새누리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 개정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새누리당에서 먼저 2006년 개정안을 가지고
오늘날 있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2013년 버전 국정원 개정안을 먼저 내놓으시고 예. 이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설득을 해보시는 건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한테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저 안경 쓰신 분 마이크 좀 바로 들어주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김창기입니다. 저는 과거의 사례에서 좀 좋은 그 해결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요. 김대중 정권 시절 때 대기업들의 사업들이 중복됐기 때문에 빅딜이라는 것을 거쳐서 서로 이제 대기업 간에 양보를 했는데요. IMF 직후에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사태도 굉장히 큰 이슈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혼재돼서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빅딜의 이런 관점에서 혁신을 한번 해보는 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여당이라면은 어떤 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일정 기간 국회에 지금 의사결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령 10일씩은 국정원 사태를 의논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아하. 여당과 야당이 각각 양보해서 예. 나머지 기간에는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은 얼마든지 서로 빅딜을 할 수 있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둘 중에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부터 하자는 얘기, 빅딜을 해서 일괄 타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이런 의견들이 좀 눈에 띄고요. 네,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이병현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정기국회가 개회됐는데 의사 일정이 하나의 쟁점이 돼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정치의 후진성은 결국 국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라는 측면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제도화? 예. 의사 일정의 구체적인 것들도 조금은 제도화시켜서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제도화할 수 있게 하면서 또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긴급 현안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소수 정당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남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를 설계하면 어떨까? 그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 몇 명의 몇 명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굳이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소수 정당에 보호하면서도 남소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면 좋겠고요. 법안 처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보면은 그 갈등이 심한 법안과 갈등이 심하지 않은 법안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로 치면은 지금 민생 법안일 것 같은데 민생 법안이나 아니면 정치적 쟁점이 심한 법안들은 처리 절차를 다르게 둬서 쟁점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른 처리 절차, A 처리 절차, 다른 절차에서 그러한 좀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법안 처리 절차를 다양화해서 우리가 직접 정말 필요한 법률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법 같은 거 개정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분 얘기만 좀 듣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후반부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과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의 좀 의견에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올리고 그리고 또 법인세를 늘려서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기부 문화를 좀 더 확산을 시켜서 누군가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는 그 재벌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재벌에서 뭔가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국회에서 어떤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조금씩 그런 우리 사회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그런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회에서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걸 좀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로 좀 접수를 하겠고요. 한 분만 더,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네, 시민 패널 안동유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을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을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같은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2차적으로 그 파이를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이를 분배하는 문제를 그 사후 구제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송 이런 문제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제도가 아닌 새로운 그 뭐 기업 문제만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평상시에 그런 부분을 여론을 환기시켜서 대기업이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문제만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요?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상이 잘 안 잡히는데요. 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예. 어떤 그 사회 명망이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예.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아하. 평소에 그 문제를 감시 감독하고 여론을 통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예,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여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대기업에서 부담을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그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좀 힘을 강화시키는 어떤 기구도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그리고 말씀. 예, 일반적인 여론에 호소하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아까 구분법 한 바로는 이제 뒷부분 해당되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만 몇 분의 이야기 중에 좀 일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야가 그렇게 대립하지 않는 큰 차이가 없는 경제 관련 법안, 민생 관련 법안들 있지 않느냐. 이건 좀 먼저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몇 분한테 좀 나온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분 다 항상 동의한다라고 하시지만 아니 근데 나중에 보면 뭐에 걸려가지고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 합의할 수 있는 법은 이제 그 본회의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합의해서 처리되는 거는 쟁점이나 이렇게 부닥치질 않으니까 뉴스거리가 안 돼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합의돼서 처리되는 거는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결국 뉴스거리가 돼서 국민들 귀에 들리는 거는 쟁점이 붙었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합의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이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의 대부분이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상임위부터 합의해서 그 법사위로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 때 전부 다 그 합의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우리 쉽게 정리가 됩니다만은 그 법안 내용 자체가 뭐 1조부터 한 50조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각 조문마다 어떤 경우는 여야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또 양보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풍토가 성립돼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우려는 정치 쟁점이나 아니면 아주 뜨거운 경제 민주화 쟁점이 됐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막 연계돼서 자꾸 처리가 뒤로 미뤄지는 거 이건 좀 막아달라. 오죽하면 아예 법안 종류에 따라서 처리 절차도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 부분도 법안의 종류를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를 가지고 또 여야가 또 생각이 좀 다를 테고 물론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 논의 과제입니다. 우리 국회법 앞으로 개정할 때 정기국회 의사 일정 같은 걸 아예 미리 좀 박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박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의회 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해놓기가 어려운 기관이고 그래서 의사 일정을 정해놓고 아주 딱딱하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서로 합의 안 되고 부닥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 국회가 도입한 게 작년부터 도입한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이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생기고 폭력 상황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수 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의하라는 거죠. 네,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거를 꼭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좀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득해 가면서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대화, 타협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여당이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반복되는. 잠깐만 잘 하시다가 여기 와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가 뭐 여야가 모든 걸 합의해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그 9월 초에 개원하고 정기국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 또 12월 2일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에 맞는 관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회에서 폭력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하고 또 그런 선진화의 관행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만은 민주당이 너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병헌 원내대표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선진화법의 취지를 좀 악용한 거 아닌가. 자, 두 분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선진화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 겁니다. 양당의 원내 전략을 책임지는 뜻이 아니지. 그 양당의 원내 전략 책임지는 두 원내대표가 사실은 두 분 다 독한 얘기들을 쏟아내셨어요. 한쪽에서는 조금 아까 인용한 그 얘기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그 수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아주 강한 지금 아마도 기싸움이겠죠. 의사일정 협의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식물화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그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대화와 타협법이에요. 나머지 시민 패널들께서 의견 주신 뭐 경제민주화, 복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뭉뚱그려 종합하면 결국 이번 정국에서 그 문제가 논의됩니다. 세금 누가 더 내게 할 것인가, 누구에겐 깎아줄 것인가, 또 복지 누구에게 더 줄 것인가, 직접 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게 이번 정국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요. 합의를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텐데 그런 실력을 여야가 잘 발휘해 주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당장 넘어야 할 이 산에 대해서는 몇몇 분들께서 빅딜 해봐라. 둘 중에 하나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하나부터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우리 유 박사님 또 황 교수님부터 그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좀 주시고 두 분 얘기 듣고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유 박사님. 뭐 그냥 마지막 얘기 겸해서 말씀드리죠. 뭐 국회는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뭐 전국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올해 국회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아슬아슬한 상황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차수변경에서 1월 달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통 큰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좀 전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좀 물꼬를 좀 터주고 그 토대 위에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야당도 좀 민생이나 이런 경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좀 그 어떤 물꼬를 일단은 좀 청와대하고 그리고 여당이 좀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뭐 정타협이 안 되면 표결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의 그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상대한테 그 이 표현하는 표현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해요. 평소에. 그래서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대화와 타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혹은 정당들이 스스로 지금 자신들의 그 어떤 대한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철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이 품격 있는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는 19대 국회에 대한 바람입니다. 45% 가까운 초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만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전부들 이 동물화 돼가는지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이렇게 해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이번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빅딜이 됐건 아니면 둘 중 하나 선택이 됐건 뭐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오원식 최고위원. 가능하죠. 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건 이제 중심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여야가 부닥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여당은 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뭐 문제를 일자리 창출하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미 그거는 기업 특히 우리 사회는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중소기업, 그거보다는
서민들 중심으로 체제를 꾸려야 된다. 여기에 이제 대립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본다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당에서 힘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뭘 좀 양보를 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가 그냥 몇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48% 지지를 대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도 쉽게 물러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처지와 조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여당에서 좀 풀어주고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야당이 양보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면 그건 굴종이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포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좀 넓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홍성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 보고 용어 잘 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국회의원들 보고 동물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아니, 동물 국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 차례 걸리는데 토론에서라도 교수님의 품위를 좀 지켜주십사.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유기준 최고위원, 빅딜 어떻게 여당이 좀 포용력 있게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현재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가는 그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당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야당의 말씀을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봄에는 씨를 심어야 되고 여름에는 거름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으면은 일정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그런 긴급 현안 질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야당이 또 궁금해하는 것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이것을 안 들어주면은 이미 그 관례화되어 있던 정기국회 일정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오는 거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야당께도 제가 오히려 통 크게 좀 한번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동의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피는 그런 국회의원들일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90% 이상은 동의를 할 테고 나머지 10% 정도를 어떻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이 여야 모두에게 통 큰 양보를 서로 요청하시는 발언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이게 벌써 몇 달 동안 끌어온 상황, 또 장외투쟁이 이어져 온 상황, 게다가 추석 직전 대통령과 3자 회동이 안 만나느니만 못한 상태로 끝난 상황, 이런 후유증들 때문에 지금 좀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여기서 제일 추상적인 단어지만 이 단어밖에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력이라는 단어죠. 여야 지도부가 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뚫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중립지대 시민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